나는 70대 아랍인 미망인의 유산을 손에 넣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녀와 결혼했다. 하지만 첫날 밤, 그녀가 갑자기 박민주는 강원도에 있는 그의 부모님 댁 전체보다도 더 큰 침실의 벨벳 소파에 누워 있었다. 옆에 있는 거대한 캐노피 침대에서는 휠체어에 의지하는 그의 새 아내, 70대의 아랍인 백만장자 레일라 알 만수리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돈 때문에 빚더미에 앉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녀와 결혼했다. 단순한 거래였다. 유산을 대가로 한 위장 결혼. 자정 무렵, 그는 문이 아닌 침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불이 천천히 스르르 내려왔다. 잠든 척하던 민주는 반쯤 감은 눈꺼풀 사이로 불가능한 광경을 목격했다. 몸이 마비된 노파가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내리고 마침내 일어선 것이다. 그녀는 문으로 걸어가 열쇠를 2번 돌려 잠그고는 방 중앙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소파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에 쉬고 약한 목소리가 아니라 맑고 단단하며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안 자고 있다는 거 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여기서 사냥꾼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벗어 던졌다. 옷이 아니라 가면을, 지난 1년간 쓰고 있던 무력함이라는 가면을,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하지만 27살에 몰락해가는 시골 마을 청년이 어떻게 아랍인 백만장자의 남편이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존경하는 친구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계신 분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어디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 청중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바이 공항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셔츠가 등에 달라붙게 만드는 후텁지근한 열기로 민준을 맞았다. 주머니에는 취업 알선 기관의 주소가 적힌 구겨진 종이 쪽지가 있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서둘러 돈을 벌어서 돌아가자. 아버지는 작별 인사를 하며 남자답게 짧게 안아주었다. 어머니는 대문가에서 눈물을 훔쳤고 여동생 민서는 가는 길에 배고프지 말라며 김밥 한 줄을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의 암수술 이후 NH농협은행에 담보로 잡힌 2,000평짜리 집과 땅은 5천만 원의 빚이 되어 가족의 머리 위를 돈클래스의 칼처럼 맴돌고 있었다. 암은 치료할 돈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 어디로 갈까요? 보스, 파키스탄인 택시기사가 새 승객의 낡은 여행 가방을 훑어보며 금리를 드러내고 웃었다. 이 주소로요. 민주는 긴장감을 감추려 애쓰며 종이를 내밀었다. 오, 한국인이군요. 좋아요. 형제, 갑시다. 일하러 왔군요. 네, 운전기사로 취직하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여긴 돈이 많으니까. 근데 조심해요. 아랍인들은 엄격하거든. 특히 부자들은.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면 오래 버틸 겁니다. 일주일간 여러 사무실을 전전하며 서류 심사를 거친 끝에 민주는 팜주메이라 섬의 한 빌라로 오게 되었다. 하얀 벽과 전통 문양으로 장식된 3층짜리 아랍식 궁전은 백만장자 잡지의 사파처럼 보였다. 입구에서 하얀 양복을 입은 마른 체형의 이집트인 관리인이 그를 맞았다. 레일라 사모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규칙을 명심하세요. 허락 없이 눈을 마주치지 말 것, 질문을 받을 때만 말할 것, 허물 없이 굴지 말 것. 레일라 알 만수리는 거대한 창가 휠체어에 앉아 페르시아만의 끝없는 푸른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상아색 비단 히잡 아래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다. 크고 무거운 금반지를 낀 가느다란 손가락은 팔걸이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민주는 세월이 귀족적인 위엄으로 흔적을 남긴 얼굴을 보았다. 주름은 날카로운 광대뼈를 강조했고 갈색 눈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꿰뚫어 보았다. 가까이 오너라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명령에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름이 뭐지? 박민준입니다. 사모님. 어디서 왔나? 강원도 해밀 마을입니다. 그곳들을 알지? 내 어머니가 예전에 레닌그라드 출신이셨는데 러시아 시골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지? 영어는 할 줄 아나? 조금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한국어로 하자. 그게 내게 더 편하다. 너한테도 쉽겠지? 이후 4년은 기묘한 돌봄과 외로움의 의식으로 변해갔다. 매일 아침 민주는 동이 트면 일어나 가벼운 아침 식사로 대추야자를 넣은 오트밀과 민트차를 준비하고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주인이 옷 입는 것을 도왔다. 그의 임무는 단순한 운전기사의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녀의 손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여 주었고 드물게 정원을 산책할 때는 부축했으며
아랍어 신문을 읽어주며 모르는 단어는 휴대폰으로 번역해 주었다. 민준, 어느 날 그녀가 수영장 옆 대추야자 나무를 보며 말했다. 부는 저주와 같아. 모두 돈만 보지? 사람은 보지 않아.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동생인 라시드 회장님도 계시고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모든 일을 관리하고 있지? 아주 자상한 동생이야. 목소리에 씁쓸함이 스쳤다. 아주 자상하지. 1년 전 뇌졸중이 찾아왔다. 레일라가 침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후 의사들이 내린 진단이었다. 하반신 마비, 손의 쇠약, 언어장애. 진단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와 하루 종일 함께 지내는 민주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때때로 그녀의 손가락은 너무 강하게 쥐어졌다. 시선은 뇌 손상을 입은 사람치고는 너무 정확하게 움직임을 쫓았다. 모든 것을 바꾼 그날 저녁은 평범한 계산으로 시작되었다. 민주는 테라스에 앉아 계산기로 디르함을 원화로 환산하고 식비와 잡비를 빼고 있었다. 남은 숫자는 암담했다. 월급의 거의 전부를 모아도 겨우 2,500만 원을 모았을 뿐이었다. 연말까지는 4개월이 남았고 목표액인 5천만 원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빠, 아빠가 너무 안 좋아.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마당만 서성이면서 집만 쳐다봐. 어제는 우셨어. 태어나서 처음 봤어. 은행에서는 매일 전화해서 소송 걸겠다고 협박해. 엄마는 약을 한 움큼씩 드시고. 보낼 수 있는 만큼만 보내줘. 젠장, 젠장, 젠장. 민주는 절망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집에서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익숙한 목소리에 민주는 움찔했다. 유리문 옆에는 레일라의 남동생. 집에서 그저 라시드 회장님으로 불리는 라시드 알 만수리가 서 있었다. 55세의 그는 비싼 관리 덕에 더 젊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본성을 드러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영원히 무언가를 셈하고 있는 듯한 눈. 안녕하십니까? 라시드 회장님. 그냥 가족 일입니다. 가족은 중요하지. 특히 어려울 땐 말이야. 그렇지. 나 좀 따라와. 할 얘기가 있다. 2층의 서재는 레일라의 밝은 방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짙은 마호가니 패널이 탁상 등불의 빛을 삼켰다. 짙은 아랍 향 냄새가 시가향과 섞여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라시드는 육중한 책상 뒤 가죽 의자에 앉아 민준에게는 서 있으라는 듯 손짓했다. 내가 내 누나 밑에서 일한 지 4년이 됐군. 4년 동안 나는 누나가 너에게 점점 더 의지하는 걸 지켜봤어. 이건 건강하지 못한 의존이야.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회장님, 물론이지. 하지만 상황이 변했어. 누나는 아프고 무력해. 그리고 그 재산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이 빌라가 얼마짜리인 줄 아나? 모릅니다. 회장님, 2천만 달러. 이건 여러 집 중 하나일 뿐이야. 고인이 된 칼리드의 회사들, 투자, 유럽의 부동산 수억 달러에 달하는 얘기지. 그리고 이 모든 건 올바른 관리가 필요해. 라시드는 서류를 꺼내 민준 앞에 펼쳤다. 아랍어와 영어로 된 계약서, 익숙한 도장들, 내 취업비자, 내 체류. 모든 게 우리 손에 달려 있어? 넌 회색 지대에서 일하고 있고 월급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지? 만약 내가 널 해고하기로 결정하면 그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쳤다. 넌 위약금을 물어야 할 거야. 5만 달러. 네. 그건 7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정확해. 게다가 추방, 입국 금지, 한국에 있는 알선 기관과의 문제까지. 그들은 널 몇 년이고 괴롭힐 거야. 그리고 만약 집에서 귀중품이라도 없어졌다고 밝혀지면 두바이 경찰은 도둑에게 아주 가혹하지.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누가 존경받는 에미리트 가문 대신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의 말을 믿어주겠나? 민주는 목이 바싹 타는 것을 느꼈다. 덫은 이미 닫혀 있었다. 자신이 언제 그 안에 들어왔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현명한 질문이군. 내 누나에겐 남편이 필요해. 형식적으로 유산을 제대로 정리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지. 넌 완벽한 후보다. 아픈 여자를 수년간 헌신적으로 돌본 가난한 노동자에게서 사리사욕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말도 안 됩니다. 이건 비즈니스야. 결혼 신고 후 10만 달러. 그리고 누나의 상태가 최종적으로 악화되면 또 그만큼을 주지. 내 가족의 빚을 모두 갚고 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거야. 만약 거절하면요? 그럼 내일 아침 넌 절도 혐의로 해고될 거다. 경찰,
추방, 빛 선택해. 라시드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배 위에서 깍지를 꼈다. 서재의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은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이 마지막으로 버둥거리길 기다리는 거미 같았다. 아침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명심해. 이 제안은 다시는 없을 거다. 민주는 솜을 밟는 듯한 다리로 서재를 나왔다. 두바이에 밤이 내렸다. 마천루의 불빛이 검은 만의 수면에 반사되어 뒤집힌 두 번째 도시의 환상을 만들어냈다. 그는 대추야자 나무 사이를 낮 동안 레일라가 말없이 시간을 보내던 불 켜진 수영장 옆을 정처 없이 헤맸다. 하인들을 위한 별채의 자기 방으로 돌아와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선택지들이 무자비한 명료함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거절하는 것은 가족 전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고, 동의하는 것은 자신을 팔고 더러운 게임의 공범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선택권이 있었던가? 몰락하는 시골 마을의 청년이 아랍인 백만장자에게 맞설 수 있을까?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국영 농장이 무너진 후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했던 강인한 남자. 가족의 전 재산을 대가로 암을 이겨낸 어머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전문대를 그만둔 민서. 그들은 잘못된 장소, 잘못된 시간에 태어난 죄밖에 없었다. 새벽녘, 결정은 쑥처럼 쓴맛을 남기며 저절로 내려졌다. 민주는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세면대 위 금간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고용된 남편이라는 가면을 쓸 준비가 된 사람이 그를 보고 있었다. 이 결정은 그를 상황의 희생자에서 비록 강요되었을지언정 거래의 의식적인 참여자로 바꾸어 놓았다. 아침에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돌아갈 길이 없는 전투를 앞둔 병사처럼 이미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8시 반, 레일라를 위한 아침 식사, 휠체어 점검, 약 챙기기 등 아침 일과를 마친 후 그는 라시드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주인의 목소리는 마치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만족스러워 보였다.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3개의 서류철이 부채처럼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라시드는 의자에 앉아 배 위에서 깍지를 낀 채 배부른 만족감의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생각해봤나? 동의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둔탁했다. 현명한 결정이야. 앉아. 제대로 처리해야지. 첫 번째 문서는 아랍어와 영어로 된 혼전 계약서였다. 아내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 첫 번째 요구 시 이혼할 의무, 완전한 비밀 유지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결혼 신고 후 10만 달러,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1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합의서였다. 그 문구에서는 무덤의 한기가 느껴졌다. 세 번째는 알만수리 부인의 개인 비서로서 새로운 의무가 추가된 근로계약서 부속 서류였다.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한 라시드는 금장펜으로 서명할 곳을 가리키며 매 순간을 즐겼다. 민주는 건네받은 아랍어로 각인된 무겁고 비싼 펜을 들고 서명했다. 서명을 할 때마다 영혼의 한 조각을 떼어주는 기분이었다. 라시드는 서류를 걷어 금고에 넣고는 먹잇감을 잡은 포식자의 미소로 돌아섰다. 결혼식은 내일 오후 3시다. 아침에 이맘이 올 테니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샤하다를 낭송해. 걱정 마. 그냥 그가 하는 아랍어 몇 마디를 따라하면 돼. 옷은 가져다 줄 거야. 그리고 기억해. 이건 그냥 형식적인 비즈니스 거래일 뿐이야. 어리석은 짓도 환상도 갖지 말 때가 되면 넌 누나의 인생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알았나? 아주 좋아. 이제 가봐도 좋다. 다음 날 빌라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변신했다. 중앙홀에 놓인 몇 개의 꽃장식, 입구에서 거실까지 이어진 하얀 길, 평소보다 짙은 향냄새. 민주는 그에게 헐렁한 하얀 칸두라를 입었다. 소매는 너무 길었고 옷자락은 바닥에 끌렸다. 그는 남의 연극에 동원된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레일라는 자잘한 진주가 촘촘히 박힌 무거운 자수가 놓인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거실로 옮겨졌다. 머리에는 최고급 비단 히잡을 썼고 팔에는 움직일 때마다 짤랑거리는 팔찌를 찼다. 그녀는 휠체어에 꼼짝 않고 앉아 앞만 보고 있었고 가볍게 떨리는 손가락만이 긴장감을 드러냈다. 시작하지. 라시드가 덥수룩한 턱수염을 기른 나이든 아랍인인 지역 이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식은 민준이 겨우 몇 마디 알아듣는 아랍어로 진행되었다. 이맘은 코란의 구절을 단조롭게 읊었다. 증인인 2명의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은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의 말을 할 차례가 되자 민주는 그들이 알려주는 문구를 따라하며 그 말의 무게를 혀끝으로 느꼈다. 아침에 이맘 앞에서 했던 샤하다는 더 쉬었다. 그때는 아직 자신이 무슨 일에 휘말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 이제 당신들은 알라 앞에서 부부입니다. 이맘이 선포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라시드가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꽉 쥐었다. 축하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몸짓이었다. 가족이 된 걸 환영하네. 매제. 자네 자리를 잊지 말게.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떠나고 라시드는 빌라의 다른 동에 있는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민주는 휠체어를 주 침실로 밀고 갔다. 방은 어마어마한 크기였다. 캐노피 침대가 중앙을 차지했고 페르시아 양탄자가 대리석 바닥을 덮었으며 아랍서의 작품이 벽을 장식했다. 그는 수백 번 레일라의 잠자리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모든 움직임이 힘들었다. 그녀의 장신구를 벗길 때 손이 떨렸다. 고마워. 그가 그녀를 침대에 눕히자 그녀가 한국어로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무엇을 미안해 하십니까? 그는 놀라 멈춰섰다. 내가 이 더러운 게임에 휘말리게 된 건 말이야. 난 내가 왜 동의했는지 알아. 내 가족의 빚, 아픈 아버지에 대해서도. 라시드가 사디스트처럼 즐기며 전부 말해주더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있어. 민준, 넌 가족을 선택했지? 그게 어떤 말보다도 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줘. 지난 4년간 넌 나를 돈주머니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한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약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손길에서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편히 자고 두려워하지 마. 부부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이 결혼은 우리를 포함한 모두에게 가짜일 뿐이야. 민주는 창가 벨벳 소파에 자리를 잡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달빛 아래 잠든 여인의 실루엣을 보며 일어난 일을 곱씹었다. 어제 그는 그저 운전기사였는데 오늘 그는 백만장자의 남편이 되었다. 상황의 부조리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새벽 2시경 갈증 때문에 부엌으로 향했다.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오던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히 닫았던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본 그는 얼어붙었다. 휠체어가 그가 놔둔 침대 옆이 아니라 창문을 향해 돌아선 채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그가 항상 꼼꼼하게 잠갔던 브레이크는 풀려 있었다. 민주는 가까이 다가가 장치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고장난 곳은 없었다. 레일라는 같은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호흡은 고르고 얼굴은 평온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인들은 대문 밖 별채에서 잤다. 누가 휠체어를 옮겼을까? 그는 소파로 돌아왔지만 옮겨진 휠체어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논리적인 설명은 없었고 오직 터무니없는 가능성만이 남았지만 이성은 그것을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다음 날 오후 낮잠에서 깬 레일라가 옷 갈아입는 것을 돕던 민주는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어제 그녀의 어깨에 둘러져 있던 얇은 비단 스카프가 휠체어 바퀴에 걸려 있었다. 천이 바퀴 축에 감긴 방식은 전동으로 움직였을 때만 가능했다. 누군가 휠체어를 그냥 밀었다면 스카프는 미끄러져 떨어졌을 것이다. 무슨 일 있나? 그의 당황한 기색을 눈치챈 레일라가 물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스카프가 걸려서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관찰할 것이다. 이 집에서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은 라시드의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서웠다. 저녁에 민주는 2배의 주의를 기울이며 평소의 의식을 수행했다. 레일라가 식사 때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반응 속도, 근육의 긴장도를 살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마비 환자 특유의 쇠약함, 느린 움직임, 저녁 무렵의 피로감. 그녀를 재운 후 그는 소파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숨을 고르게 쉬며 잠든 척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10시, 11시, 자정. 그리고 그는 조용한 이불 소리를 들었다. 반쯤 감은 눈꺼풀 사이로 그는 불가능한 것을 보았다. 레일라는 가벼운 몸짓으로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은 이전의 쇠약함은 온데간데 없이 확신에 차 움직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바닥에 발을 내리고 일어섰다. 아무런 노력 없이, 지지대 없이,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그냥 일어섰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었다. 그녀는 문으로 걸어갔다. 걸음걸이는 반듯했고 등은 꼿꼿했으며 움직임에는 숨겨진 힘이 가득했다.
자물쇠의 열쇠를 2번 돌려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하고는 방중앙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소파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민준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다. 쉬고 약한 목소리가 아니라 맑고 권위 있으며 금속성의 울림이 있었다. 안 자고 있다는 거 안다. 눈 떠도 돼.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앉았다. 그의 앞에는 다른 여인이 서 있었다. 외모는 같았지만 본질 전체가 변해 있었다. 무력함은 사라지고 위엄과 힘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어떻게? 왜? 말이 문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편히 앉아. 우리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휠체어를 마치 평범한 의자인 것처럼 한 손으로 벽으로 밀어버리고는 창가 의자에 앉았다. 달빛이 그녀의 흰머리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6년 전 내 남편 칼리드가 죽었어. 그는 내게 모든 걸 남겼지. 회사, 부동산, 투자.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된 거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나는 걸어 다니는 금고, 돈의 원천, 조종의 대상이 되어버렸지. 친척, 친구, 직원들 모두 나를 보며 은행 계좌의 숫자만 봤어. 하지만 왜 아픈 척까지 진정한 얼굴을 보기 위해서지? 무력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 누군가는 이기심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또 누군가는 아예 못 본 척하지. 이 1년 동안 진심으로 나를 대한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어. 넌 도움을 구걸하지 않고 그냥 내 가족, 고향, 빚에 대해 이야기했지. 넌 내게서 ATM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일은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넌 마음을 담았어. 그래서 라시드가 자기 게임에 널 이용하려 했을 때 난 결혼에 동의했어. 하지만 그의 이유 때문은 아니야.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밤의 두바이 불빛을 바라보았다. 내 동생은 널 궁지에 몰아넣고 순종적인 꼭두각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 널 이용해서 내 유산을 통제하고 나중엔 쓴 휴지처럼 버릴 계획일 거야. 하지만 그는 우리 둘 다 과소평가했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와 결혼함으로써 난 내게 보호막을 준 거야. 이제 넌 해고하고 추방할 수 있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내 법적 남편이야. 넌 라시드가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가졌고 우린 함께 그에게 맞설 수 있어? 그 말씀은 이제부터 우린 동맹이라는 말이야. 낮에는 내가 무력한 장애인 역할을 계속할게. 넌 헌신적인 남편이자 간병인 역할을 하고. 하지만 밤에는 우린 내 탐욕스러운 동생을 어떻게 막을지 계획을 세울 거야. 이후 몇 주는 기묘한 연극으로 변했다. 낮에는 민준이 정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레일라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먹여주며 평범한 삶의 외양을 유지했다. 라시드는 자주 찾아와 남편으로서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모든 몸짓을 유심히 살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빌라가 잠들면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 라시드와 대화 중에 내가 목걸이를 만지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레일라가 침실을 거닐며 설명했다. 반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면 그가 서재에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내 임무는 관찰하고 기억하고 서류를 찾는 거야. 어떤 서류 말입니까? 내 무능력을 언급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그는 분명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진짜 유언장 사본도 필요해. 그가 내게 들이민 가짜 말고 민주는 그녀의 신호를 읽고 암시를 이해하며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법을 배웠다. 때때로 쉬는 시간에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에 대해 함께 웃기도 했다. 그녀는 한국어와 아랍어를 섞어 농담을 하고 레닌그라드 출신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칼리드는 좋은 사람이었어. 우린 40년을 함께 살았고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 적이 없지. 그런데 그가 죽자마자 마치 수문이 열린 것처럼 온갖 오물이 쏟아져 나왔어. 민주는 들으면서 권위적인 여인에 가면 뒤에 깊은 외로움이 숨어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강요와 기만으로 태어난 그들의 기묘한 동맹은 점차 진실한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신뢰와 상호 존중이었다. 어느 날 아침 라시드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나 거실을 청소하던 민준을 발견했다. 준비해. 시내에 갈 일이 있다. 하지만 레일라 사모님은 화요일마다 오는 필리핀 간호사가 돌볼 거야. 어차피 그녀는 TV나 보고 약이나 나눠주잖아. 서둘러. 비즈니스 센터로 가는 내내 라시드는 침묵했고 가죽 시트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기만 했다. 민주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을 느꼈다.
40층의 사무실은 유리와 크롬으로 번쩍였다. 라시드는 문을 잠그고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민준에게 돌렸다. 나쁜 소식과 아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다. 나쁜 소식부터 시작하지.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거칠고 흑백이었지만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빌라의 주 침실 위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레일라가 침대에 누워있고 민준이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앉고 일어서서 욕실로 걸어갔다. 화면이 흔들리다 끊겼다. 재미있는 영화지. 안 그래? 라시드는 태블릿을 치웠다. 내 사랑하는 누님이 아주 훌륭한 배우였더군. 1년 동안 모두를 속이며 불구인 척했어. 저는 몰랐습니다. 그만둬. 한 방에서 자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뭐 상관없어. 중요한 건 다른 거지. 이 녹화본으로 난 법원에 가서 그녀의 금치산 선고를 요구할 수 있어? 1년 동안 마비를 가장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지. 그리고 넌 사랑하는 매제, 이 희극의 공범이야. 사기, 기망,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지. UAE 교도소는 그런 자들에게 가혹해. 민주는 주먹을 쥔 채 침묵했다. 생각들이 어지럽게 맴돌았다. 레일라에게 알려야 해. 무언가 생각해내야 해. 하지만 난 관대한 사람이야. 라시드가 말을 이었다. 내가 날 도와준다면 이 영상에 대해 잊어줄 용의가 있어. 누나가 너에게 너무 집착해서 내 계획에 방해가 돼. 그러니 넌 점차 그녀를 실망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무례하게 굴고 약을 잊어버리고 피곤하다고 불평해. 그녀가 스스로 너에게서 벗어나고 싶게 만들어. 그러면 우린 조용히 이혼시킬 거야. 넌 내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 모두가 만족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거절한다면 그는 다시 태블릿을 꺼내 다른 파일을 열었다. 민준이 서명한 서류들의 사진이었다. 그럼 이걸 경찰에 넘기고 내 이상한 행동에 대한 증언을 덧붙이고 귀중품 절도에 대해 암시할 거야.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 더든 다퉜다. 해방처럼 보였던 것, 레일라가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들의 비밀 동맹이 새로운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민주는 모든 길이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교차로에 서 있었고 지금 당장 선택해야만 했다. 2시간 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손가락에 목이 졸린 듯 쉬어 있었다. 그래, 2시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시간. 날 기다리게 하지 마. 민주는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유리 마철로들이 무자비한 태양을 반사하는 무더운 거리로 나섰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레일라에게 경고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악몽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 빌라로 가는 내내 그는 다른 차들의 경적을 무시하고 노란불의 교차로를 지나치며 최고 속도로 달렸다. 진입로에 차를 아무렇게나 세운 민주는 대리석 계단을 뛰어 올라가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레일라, 그는 모든 조심성을 잊고 소리쳤다. 그녀는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선반의 먼지를 닦고 있던 하녀를 위해 평소의 무력한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본 레일라는 하녀에게 아랍어로 조용히 무언가 말했고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무슨 일이야? 둘만 남게 되자 그녀가 물었다. 라시드가, 그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걷는 영상이 있답니다. 침실에 숨겨진 카메라가 민주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법정 소송의 위협, 사기 혐의, 10만 달러를 대가로 그녀를 배신하라는 제안까지. 라시드가 서명하라고 요구했던 서류가 든 봉투를 내밀었다. 레일라는 마치 아침 신문을 읽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최후 통첩이 아니라 평범한 기사를 보는 듯한 평온함으로 서류를 읽었다. 내 동생은 항상 너무 자신만만했지. 그녀가 서류를 옆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늙은 여자를 이겼다고 생각하나 보군. 이리 와.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그녀는 일어섰다. 1년간의 위장 끝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 민주는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육중한 마호가니 장식장으로 다가가 눈에 띄지 않는 패널을 눌렀다.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옆으로 밀리며 모니터와 녹화 장치가 있는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내 죽은 남편 칼리드는 구시대적인 사람이었지.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자체적인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지. 주 시스템과는 독립적인 자율 시스템으로. 그 말씀은 라시드의 카메라에 대해 첫날부터 알고 있었고 그에게 내가 필요한 것만 보여줬다는 말이야. 그녀는 모니터를 켰다. 손가락이 터치스크린 위를 자신있게 미끄러지며 필요한 파일을 선택했다. 화면에 라시드의 서재가 나타났다.
몇 시간 전 민준이 배신을 제안받았던 바로 그곳이었다. 잘 보고 들어. 이 녹화는 우리 결혼식 다음 날 이루어졌다. 화면이 흔들리다 안정되었다. 라시드는 책상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향성 마이크 덕분에 그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그 한국인 멍청이가 필요한 서류에 전부 서명했어.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내 누나의 남편이야. 할망구가 조상 곁으로 갈 때가 되면, 그리고 그건 내가 곧 그렇게 만들 거니까 우린 그를 쓴걸레처럼 버릴 거야. 재산 탈취 시도 혐의를 씌우고 한국으로 추방하는 거지. 그래, 다 계획돼 있어. 레일라는 처음 만난 놈에게 홀린 정신 나간 늙은이야. 특히 우리가 그녀의 불안정성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라시드의 모든 말은 민준과 그리고 수년간 친동생의 배신을 견뎌온 여인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이건 수많은 녹화 중 하나일 뿐이야. 레일라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의 고백 모음집이 통째로 있어? 협박, 서류 위조 계획, 가족 사업 자금 횡령 자백까지. 하지만 그의 영상은요. 당신의 마비 연기 스스로 생각해봐. 법정에서 무엇이 더 끔찍할까? 주변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아픈 척한 늙은 여자일까? 아니면 유산을 위해 누나의 살인을 계획하는 남자일까?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이 연극을 끝낼 시간이야. 라시드에게 전화해. 내가 회사 미래에 대해 긴급히 논의하고 싶다고 전해. 1시간 뒤에 오라고 해. 라시드는 정확히 50분 후에 나타나 승리자의 자신감을 뿜어냈다. 거실에 들어선 그는 눈앞의 광경을 훑어보았다. 창가 휠체어에 앉은 레일라. 고개를 숙인 채 멀찍이 서 있는 민준. 완전한 항복의 그림이었다. 누님, 저를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래, 동생아. 앉아라. 우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니 기쁘군. 내 남편이 상황을 설명해 줬으리라 믿네. 레일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시선 속 무언가가 라시드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오, 그럼. 민준이 전부 다 말해줬지? 정말 모든 걸.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쉰 목소리, 쇠약함, 노인의 떨림이 사라졌다. 말은 맑고 권위 있으며 금속성의 울림을 띄었다. 라시드, 널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랫동안 생각했어. 넌 내 동생이고 피를 나눈 형제지. 하지만 넌 또한 도둑이고 거짓말쟁이며 배신자야. 무슨 헛소리야? 누님은 아파. 도움이 필요해. 그만해. 그녀는 한 번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의자에서 일어섰다. 라시드는 뒷걸음질 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걷냐고? 아주 간단해. 난 항상 걸을 수 있었어. 1년 내내 너희들의 진정한 얼굴을 보기 위해 불구인 척 연기했지. 그리고 뭔지 알아? 주변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진심 어린 관심으로 나를 대했어. 단 한 사람만이 내 유산을 계산하려 들지 않았지? 라시드는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빠르고 두서없이 말했다. 내가 연기했다는 증거가 있어? 영상. 판사에게 보여줄 거야. 넌 금치산자 선고를 받을 거라고. 보여주겠다고. 레일라가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보여줄 게 있지. 민준이 USB를 텔레비전에 연결하자 거대한 화면이 살아났다. 라시드의 서재, 전화기를 귀에 댄 그의 모습. 입가에는 자기만족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다. 그 한국인 멍청이가 전부 서명했어. 할망구는 조상 곁으로 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지? 쓴 걸레처럼 버릴 거야. 라시드는 화면으로 달려들었지만 민준이 길을 막았다. 궁지에 몰린 그는 소리쳤다. 이건 가짜야. 조작이야. 아무도 안 믿어. 녹화는 칼리드가 설치한 보안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어. 모든 파일에는 타임스탬프와 전자 서명이 있지? 어떤 감식이라도 진품임을 증명할 거야. 레일라가 가까이 다가가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내 영상은 내 정신 건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 내 녹화본은 널 협박, 사기, 살인미수 혐의로 감옥에 보낼 거야. 선택은 내 몫이야. 라시드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오만함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는 누나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조금의 지지라도 구하려는 듯했다. 레일라, 누님, 미안해.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다 탐욕 때문이야. 저주받을 탐욕. 이제 와서 후회하나? 아니, 동생아. 넌 잡힌 것을 후회할 뿐이야. 잘 들어.
내일 아침 넌 모든 권한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훔친 자금을 모두 반환해. 그래, 내 소소한 횡령에 대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하지만 난 내 동생이잖아. 내가 돈이 피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한 순간 넌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었어. 가오, 이 녹화본을 쓰게 만들지 마. 이후 몇 주는 법적 절차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레일라의 변호사들은 체계적으로 라시드의 금융사기를 파헤쳐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고 위조 계약을 무효화했다. 사기꾼에게 엄격하기로 유명한 에미리트 법원은 레일라의 편을 들어주었다. 민주는 복잡한 심경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았다. 안도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위협은 사라졌고 가족을 위한 돈도 얻었지만 그 다음은? 답은 어느 따뜻한 저녁, 레일라가 그를 테라스로 불렀을 때 찾아왔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어두운 물 위에서 요트 불빛이 흔들리는 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 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최근 며칠간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일했을 뿐입니다. 아니, 넌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했어. 다른 모든 사람이 돈만 볼 때 넌 내게서 사람을 봤어. 그녀는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안에는 숨이 멎을 만큼의 금액이 적힌 은행 잔고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약속했던 것의 3배인 30만 달러.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당한 대가야? 내 가족은 집과 땅, 그리고 품위 있는 삶을 되찾을 거고 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혼하는 거군요. 레일라는 오랫동안 물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러다 돌아섰고 민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불안감을 보았다. 법적으로 난 언제든 이혼을 진행할 수 있어. 넌 내 몫을 다했고 나도 내 몫을 다했지?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거의 어머니 같은 손길이었다. 이 1년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 내가 너에게 정이 들었어, 민준. 내 정직함, 헌신, 그리고 널 기다리는 머나먼 마을에 대한 내 이야기에 넌 내게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아 주었어. 그녀의 뺨이 10개 붉어졌다. 배신자들을 폭로하기 위해 1년간 무력한 척했던 여인에게는 놀라운 광경이었다.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어쩌면 돈 때문에도 의무감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남아주지 않겠니? 민주는 더 이상 부유한 미망인이나 교활한 사업가가 아닌 적들을 물리친 후 홀로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외로운 여인으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뭉클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었다. 있잖아요, 레일라. 그날 밤 당신이 일어나서 제가 깨어있다는 걸 안다고 말했을 때 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깨달았어요. 제 앞에는 강하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놀라운 사람이 있다는 거려. 남겠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고 한국어로 속삭였다. 고마워, 내 소중한 사람.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 1년 후, 비행기가 양양공항에 착륙했다. 민주는 따뜻한 코트와 털모자를 쓴 우아한 여인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레일라는 진짜 한국의 겨울을 느껴보고 싶다며 모든 것을 현지에서 사자고 고집했다. 출구에서는 온 가족이 그들을 맞았다. 잘 닦은 구두를 신은 아버지, 새 스카프를 두른 어머니, 꽃다발을 든 민서, 포옹, 눈물, 웃음, 그리고 이 특별한 부부를 향한 놀라운 시선들. 엄마, 아빠, 이쪽은 레일라, 제 아내예요. 저녁 식탁에는 한국의 전과 레일라가 가져온 아랍의 디저트가 나란히 놓였다. 그녀는 레닌그라드 출신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머니의 김치찌개를 칭찬하고 아버지에게 땅과 농사에 대해 물으며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민준을 도와 지역 농장을 되살리고 장비와 가공시설에 투자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버지 박인수 씨의 눈은 소년처럼 반짝였다. 전부 당신 이름으로 할 거예요. 그녀가 나중에 남편에게 속삭였다. 서류상으로도 그게 더 간단하고 또 그게 옳아요. 이건 당신의 땅이고 당신의 사람들이잖아요. 해밀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밭에는 새로운 농기계가 들어왔고 농장은 복구되었으며 작은 우유 가공 공장이 세워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도시로 떠나지 않았다. 노인들은 허리를 폈다. 민주는 부활한 농장의 대표가 되어 한국과 두바이를 오가며 바쁘게 지냈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 있든 그의 곁에는 현명한 조언자이자 충실한 친구이며 사랑하는 아내인 레일라가 있었다. 협박과 강요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기심에 대한 진심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몰라카는 마을의 청년과 아랍의 귀부인은 진정한 감정은 나이, 문화, 거리의 경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진실은 그것이 아무리 쓰더라도 가장 교묘한 거짓말보다 항상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